4월 25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벚꽃은 지고 지금 철쭉이 한창 피고 있습니다. 자, 철쭉과 진달래, 영산홍이 피고 그 다음에는 장미가 피는데요. 장미가 필 때쯤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자, 남은 기간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대통령이 될라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런 정경유착이나 부패 이런 부분들이 건절되도록 하는 것. 자, 지금 국가의 위험은 뭐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창군제를 맞아서 오늘 전 세계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총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지금 대선은 하루 다가오는데, 지난 2주 전부터, 2주 전 수요일경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자, 그간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2주간 10%대에서 30%대로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직후에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안철수 후보의 표가 한 3분의 1쯤 있지만은 3분의 1은 민주당에서 온 표, 또 3분의 1은 보수에서 간 표, 보수에서는 3분의 1이 좀 더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35%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 이상의 지지를 옮아갈 수 있는가? 지금 문재인이 점하고 있는 한 40%의 표, 그 다음에 심상정이 점하고 있는 한 5%의 표, 그리고 유승민, 지금 홍준표가 점하고 있는 15, 이렇게 합치면요, 이미 60%의 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남은 40 중에서 안철수한테 한 35쯤 갔었습니다. 한때 부동표가 많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갔는데요. 그럼 안철수가 35쯤 점할 때는 사실상으로 안철수 35에다가 이 문재인 40, 그럼 75 아닙니까? 심상정이 5, 그러면 80.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과 유승민이 15. 물론 15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만은 심상정이도 5에 좀 못 미치고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결국은 대부분의 떠있는 부동표들이 안철수한테 순식간에 쏠렸는데, 이것이 조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조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에 네거티브가 없고 자유한국당 등의 공격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들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올랐다가 또 일정 정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어떤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그 조정되는 속도를 조금 빨리 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갑철수, 또 더 나아가서 이 MB 아바타 이야기, 뭐 한 언론이 그렇게 썼대요. 제가 제일 먼저 했다고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 2012년에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명박 정부에서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 서울대를 부부간에 거쳐서, 그 다음에 각종 정부의 위원회를 거쳐서, 포스코 사회이사와 포스코 이사의 의장을 거쳐서 중요한 경력들을 확보하면서 교과서에도 10수개의 위인처럼 올라가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2008년 5월달 귀국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경력들을 주변에 쌓아가고, 또 빌 게이츠를 KT 납품과 관련해서 빌 게이츠를 만나는 자리에 안철수가 가고, 그리고 법륜, 또 곽성준 등 MB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과 안철수와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임태희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철수 측과의 관계 이야기,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MB의 영향력을 깊게 받고 있었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왜 문재인을 도와주러 갔냐? MB 진영은 박근혜를 하여금 대선 후보 말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단일화 직전 또 단일화되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잠수를 탔을 때 박근혜 후보가 임기 단축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라, 이 부분을 엄청나게 요구를 했죠. 근데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B의 영향력을 받던 정운찬, 김현철, 김덕용 이런 사람들이 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도 결국 사퇴함으로써 문재인을 돕는 쪽으로 섰던 것이죠. 그래서 MB가 반박근혜였기 때문에 문재인 측을 도왔다라는 부분이 MB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부분하고는 관계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 이후에 이쪽 진영과의 관계는 저는 관심을 껐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 아바타라는 것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았고 또 뜨는데 띄워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석연치 않게 서울시장에 사퇴하고 그 자리에 안철수가 나가겠다고 하다가 박원순을 무소속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안철수 박원순이 정당을 만든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날 안철수가 총선에 출마 안 하기로 발을 빼고 MB 진영 친이들이 안철수와 더불어서 박세일 등 국민생각의 정당을 크게 만든다 그러다가 쪼그라들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 안철수를 중요한 카드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간에 많은 세월이 흘렀고요. 그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뭐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을 일부가 인터넷에 띄웠던 모양인데, 자, 그걸 그 토론회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를 보고 내가 MB 아바타냐고 답해라고 이야기하는 안철수 후보의 표정이나 자세 말투는요, 그야말로 초딩스럽다라고 이야기한 홍준표 후보의 말을 그대로 뒷받침했습니다. 그건 뭐냐? 오자 대결에서 지지율이 갑자기 10%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니까 안 후보가 굉장히 당황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 후보 측이 돌린 문건의 갑철수 또 MB 아바타 이런 질문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안 후보의 대선 전략, 호남도 먹고 영남도 먹고 디레이를 따르는 호남 세력들의 표도 없고 햇볕 정책 표도 없고 보수 쪽에 사드 배치 찬성 표도 없고 그 다음에 DJ의 햇볕 정책을 추종하는 사람 표도 없고 개성공단 폐쇄에 찬성하는 사람 표도 없는, 한마디로 이 양립이 불가능한 두 쪽에, 대립적인 두 쪽에서 골고루 표를 얻으려고 이런 선거 계획을 잡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 찍어야 되겠다라는 보수 진영의 어떤 표쏠림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면 보수 진영의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이나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은 바보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공격을 하고 당론에 대해서 사드 왜 결정 안 하느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월 6일 관훈 토론회에서 사드 당론을 정리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일요일 TV에 나온 4월 23일 당 국회의원 39명에게 물었는데 그 중에 34명이 찬성을 했고 5명이 확인되지 않거나 반대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24일 날 이 박지원 대표가 34명이 찬성하는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아니, 당론을 정하는데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어떻게
원내대표가 통화까지 일일이 다 해서 확인했다면서 34명 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34명이 찬성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서화하기로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가. 안철수 후보가 적어도 토론회에 나왔을 때 34명이 찬성해서 당론으로 확정되었다는 합의문을 앞에 들고 이렇게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 당 사드 당론 찬성 채택했다. 솔직히 4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17일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껐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잡한 안철수 측의 내부 사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을 인당수에 던져버리고 심청이처럼 안철수를 밀자라는 김무성계의 어떤 움직임이 어제 의총에서 내내 있었는데 그건 그 다음 순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바른정당의 결론은 유승민은 띠대, 또 안, 유, 홍 3자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과연 단일화에 나서는가 나서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마지막 승부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독자적으로 국민의당이 단일화에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이미 문재인 후보는 어제 이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어. 이제 승리가 다가온다, 기쁘다라고 했고, 송영길 본부장도 축하한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상황이 안 후보 측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많고, 이 과정에서 지난 일요일날 저녁에는 안 후보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좀 토론해서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보나 중요한 사회, 경제 이런 토론을 해야 될 시점에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 검증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매달리는 모습이요. 누가 보더라도 자신감을 가진 대통령 후보로서 자세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당 내에 손학규 등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와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단일화 제안이 와도 거부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서울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회의를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이 단일화를 제안하더라도 논의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통합 미래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포함한 3자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에는 그 집의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대로 가겠다라는 걸 정리를 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자강론으로 가고 연대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대뿐만 아니라 안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이런저런 세력을 포함한 통합내각, 즉 연정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히지 않는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지율을 도와준 만큼 내각에 참여해라. 예를 들어서 홍준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론도 있을 수 있지만은 원칙을 정해서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이런 모양새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즉 다른 당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가 국민의당을 도우면 국민의당이 연정을 하는 모양에 대한 계획을 국민 앞에 발표를 해라 하니까 박 위원장이 그것은 안 후보가 스스로 열린 내각을 통해서 협치를 하는 것이지, 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다른 정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자, 안 후보가 당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단일화나 연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손학규 중앙상임선대위원장도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선거 과정에서 줘야 된다라는 말 정도에 불과했다고 고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손학규, 김한길 등 선수들만이 속이 타서 지금 우리가 선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심어주자. 즉 쉽게 말하면 연정안을 발표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안 하기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뭐 이제 끝난 거겠죠. 자, 안 하기로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매달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안 후보 측의 이런 고민은요.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즉 짐승과 새가 전쟁을 하는데 박쥐처럼 짐승의 표도 없고 새들의 표도 없는 이런 일들이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죠. 자, 겨우 사드 배치 찬성은 당론으로 정리했을지 몰라도 지금 호남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하는 부분은 이런 걸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자, 영남 패권에 붙어먹었다. 박근혜 세력에 붙어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안 후보의 첫 번째 딜레마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 문재인보다 안보를 확실하게 더 이야기해서 한때 보수표를 모았습니다만은 계속 이 안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안 후보에게 당론으로 확인을 해서 발표해라. 다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은 뭐냐,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은 뭐냐, 전시작전권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묻게 되면 안 후보가 당에 지금 입장이 있을 건데, 박지원 씨 입장도 있고 호남 동교동계 입장도 있을 건데 자꾸 거기하고는 떠나가지고 우클릭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일화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과 단일화 논의에 얽히면 얽힐수록 호남에서는 표가 더 떨어지는 이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이니 또 국민이 이긴다, 뭐 정치공학적 연대를 부정한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를 극복한다 이랬는데, 단일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공학의 총결정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을 향해서 적폐연대, 즉 보수 세력, 자기들이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10년 보수 세력과 연대한다라는 논의에 휘말려서 이렇게 이 코너에 몰리게 되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보수표를 안철수한테 다 뺏겼다 이래서 안보 이슈를 제기하면서 보수층의 표를 TK, PK로부터 이렇게 결집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 지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후보는 지금 보수, 진보 어느 쪽에도 확실한 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로 갔을 때 호남 표도 빠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단일화의 성사 가능성도 자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여태까지 말해왔던 정치공학적 접근이나 이기기 위한 구태, 정치적 구태를 본인 스스로 답습한다는 명분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안철수의 딜레마는 지난 대선 때 왜 자기가 끝까지 완주하지 않았을까? 내가 또 왜 민주당의 공동대표를 이렇게 들어가서 새정치연합이라고 이름 바꾸고 서너 달 만에 쫓겨났을까? 자, 천신만고 끝에 지금 당을 만들었는데 지더라도 이 당을 유지해가는 것이 낫지, 이 선거 과정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지지 세력이 다 없어져 버리면서 기존의 호남에서의 지지가 순식간에 썰물 빠지듯이 빠져버리는 이 상황이 오면 아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의석 중에 서울 2석만 빼고 나머지는 다 호남 의석이거나 비례대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호남에 기반을 둔 호남 정당인데, 이 호남 정당이 그야말로
호남에서 싫어하는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영남과 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다. 최근에 안 후보가 한때는 약간 근소하게 앞섰던 호남 지지율이 문 후보하고 7대3 정도로 급속하게 줄어들어버리는 양상이 있는데, 여기서 연대 이야기가 더 나와버리면 이 7대3이 9대1로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 후보 측은 이 초반에 모양 좋게 호남을 어떻더라도 솔직하게 설득을 해서 제가 말한 안보 연대, 그리고 부패 척결, 경제개혁 연대, 이런 부분을 안보 동맹 형식으로 묶어내면서 개헌과 연정, 또 더 나아가서 임기 단축 등을 던지면서 본인이 그 묶음의 중심에 간판으로 서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서 이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안 후보 앞으로 지지율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1위를 추격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버려져 버린 것 같고요. 승부수를 쓰지도 못하면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결코 양손에 쥘 수 없는 떡을 한꺼번에 쥐어 보려다가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